안녕하세요. 오해 책방입니다. 고전 중에 고전, 만년의 학문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역입니다. 근데 주역은 너무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라는 인식도 있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벽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준 책이 있습니다. 마흔에 시작하는 30일 주역의 저자 이지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원래 전공은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하셨고 예. 미학을 공부했다고 하셨어요. 저는 예. 무슨 여기에서 좀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경영학과 미학이. 제가 왜 그랬는지 미학이라는 거를 아주 막연하게 네. 아름다움이 뭘까 그런 거를 궁금해가지고 네. 이제 미학이라는 게 사실 이제 철학과에 맞습니다. 속해 있는데 맞아요. 미학을 부전공을 해서 경영학만큼은 아니지만 미학 수업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이 책을 읽고 예. 작가님을 뵈면 처음에 악수부터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부터 이제 지역 공부를 좀 해봐야지. 네. 이런 생각으로 지역책을 한두 권 샀는데 대부분 서문 넘기고 1장부터 이제 읽다가 그렇죠.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네. 어려우시죠.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제가 이제 주역 공부 앞으로 할 수 있겠구나. 괴를 64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괴사의 내용을 네.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아이고, 첫 책이었습니다. 제가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분들은 저랑 똑같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주역이 왜 이렇게 어렵게 된 걸까요? 일단 주역을 해설하는 분들이 여러 분들이 있는데 독자들한테 친근하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러니까 독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네. 아주 정확히 엄밀하게 말해서 주역을 해설하시는 분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주역책을 딱 처음에 펴면 네. 저 옛날에 중국의 사망 오제 시절 얘기가 나오고 이게 아주 추상적으로 생긴 이상한 기호들이 나오고 책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하죠. 상수, 그다음에 의리, 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벌써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상수라는 거는 저도 이제 전통적인 설명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 상수의 상은 형상이고 수는 숫자죠. 네. 그러니까 이미지하고 숫자를 가지고 점을 치겠다는 그런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의리라는 거는 공자로 대표되는 예전 유학자들의 그런 뭐 저희 그 어렸을 때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인의예지 이런 식의 유학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녹아 있는 책이라고 주역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죠. 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얘기들을 상수, 의리, 뭐 그러게요. 사망오제, 뭐 갑골문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거기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려워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주역을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모든 분들의 애로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PD께서 이제 책을 조금 많이 읽어보셨으니까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저의 접근 방법은 사실은 많이 다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제가 책에다가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예를 들면 저런 겁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그 만들어진 게 한 3,000년 전부터 한 2,000년 전. 그러니까 3,000년 전이면 뭐 은주, 중국에서 은주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2,000년 전이면 기원 전후인 거죠. 그럼 이제 중국에 한 나라가 있던 시기인데 그 시기 한 1,000년에 걸쳐서 이제 만들어진 그 텍스트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같은 시기에 서양에서는 지금처럼 유럽은 아니지만 지중해 근처에 자, 지중해 서양 문명을 저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그렇죠. 예루살렘에 헤브라이즘이 있고, 그다음에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철학,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지중해 연안에서 이루어진 사유들인데 거기서 만들어진 거는 일단 헬레니즘을 제외해 놓으면 방금 말씀하신 헤브라이즘에서 거기서 나온 텍스트는 성경인 거죠, 성경. 그렇죠. 성경. 성경도 이렇게 그걸 문헌학적으로 보면 주역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구약, 모세오경 이런 게 시작된 게 3,000년 전 정도 될 테고 신약 중에 바울 서신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예를 들면 기원 후에 한 30년 정도 된다고 치면 뭐 33세, 30 몇 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바울 서신이 나온 게 기원 후에 한 50년. 그렇네요. 그다음에 이제 복음서들이
100년 정도 어. 그렇게 기원 후 100년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역시 1000년, 1100년 이런 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이쪽 동아시아는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자라고 하는 거는 상형 문자죠. 그림하고 뜻하고가 얽혀 있는 거죠. 네. 말하자면 그림하고 텍스트가 얽혀 있는 맞아요. 이게 뗄 수가 없게 얽혀 있는 거고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어허.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로고스, 하는 네. 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만들어진 텍스트죠. 그렇죠. 네. 네. 주역이라는 것도 정확히 그 맥락 안에 있습니다. 주역은 한자처럼 이미지하고 텍스트가 네. 결합이 되어 있는,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PD가 그렇죠. 이거 보셨지만 네. 책을 보셨지만 거기는 64개의 네. 기호가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네, 기호가 등장하고 네. 거기에 긴밀하게 얽힌 상태로 텍스트들이 맞아요. 등장하는 거죠. 네네네. 64궤라고 있는데 그건 64개 기호입니다. 이게 기호인데 기호 하나에 딸리는 텍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궤 하나를 6개의 막대가 이루고 있는데 막대 하나하나에 텍스트가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사망오제나 상수의라는 키워드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로고스,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성경이 있었다면 네. 반대편의 중국에서는 네. 이미지와 텍스트가 교묘하게 얽혀 들어가 있는 경전이 하나 있었다. 그렇게 지금 요즘 시각으로, 요즘 글로벌한 시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것도 뭐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주 쉽진 않은데, 네. 네.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주역을 어느 예전에 주간지에 주역 가지고 이렇게 정치를 해설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저런 표현을 썼어요. 책에도 나오는데, 네. 주역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늦가을 설악산처럼 중중 첩첩하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저 이제 읽어보셨으니까 대강 네, 어떤 네. 표현인지 아실 거예요. 주역과 성경 그걸 양대 큰 문명의 차원에서 그 맥락에서 위치는 저희가 이제 잡았는데 네. 그러면 그 중중첩첩한 그 안으로 어떻게 침투해 들어갈 건지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맞아요.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이 네. 전통적인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와 의리, 점과 그 다음에 의리 네. 어떻게 하면 그 성실하게 잘 살 거냐면 이런 네, 네, 네. 이렇게 접근할 거냐. 제가 택한 건 네. 상수와 의리가 아니라 운명과 불안입니다. 네. 운명과 불안.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주역에 대해서 주역이라는 텍스트를 해체하는 거, 해설이라는 건 바로 해체하는 거니까 네. 해체하려는 의도는 똑같은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점과 의리로 접근할 생각을 저는 버리고 대신에 네. 운명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불안이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접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역에 대해서 네. 주역 공부를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고 말씀하신 거는 운명하고 불안이라는 게 현대인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네. 두 가지 키워드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공부할 수 있겠구나, 주역을 내 걸로 만들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내 문제로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들어주시는 여러 가지 예시라든가 네. 에피소드가 네. 일상에서 저희들이 늘 겪는 이야기들이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제가 저 역시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의 삶의 행로, 운명은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역에 대한 해설서이기도 하지만 제 삶을 주역에 투영시킨 에세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실 뭐 에세이를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요. 주역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하고는 다르게 네. 쉽게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30일 주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하루하루 공부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분량만큼을 나눠주셨는데 네. 특이한 게요. 네. 저 참 신기한 경험인데 다른 책을 막 읽다가도 네. 또 다른 일을 막 하다가도 작가님 여기서 들어주셨던 예시라든가 또 네. 그에 대한 설명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또 연결이 되고 자꾸 사색을 하게 되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었는데 이게 왜 그랬는지 작가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저는 짚히는 게 있긴 해요. 네. 그 책 읽으시면서 주역이 아닌 여러 시대의 다양한 텍스트들을 그때 이렇게 병행 독서라고 하죠. 맞아요, 그걸 읽으셨을 맞아요, 텐데 맞아요. 네. 그게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거는 네. 주역이라고 하는 책은 제가 이제 뒷부분에 그런 얘기를 썼는데
물리학에서 이제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물리학의 네, 최종 이론은 마이크로한 유니버스하고 매크로한 유니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개를 합하려는 게 천문학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로 대표되는 그런 일본의 물리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 두 개가 지금 이렇게 괴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나로 합치지 못했는데 그걸 합치려고 하는 게 이제 최종 이론이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주역을 제가 이렇게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주역을 들여다본 것 같은데 보고 있으면 네. 주역의 여러 편집자들이 네. 주역을 최종 이론으로 만들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야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는 거기에 녹아들지 않는 얘기들이 없다는 거죠. 예.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어떤 약간의 천재들이 만들어놨던 텍스트를 저는 요즘에 일상을 사는 현대인이지만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부딪히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그걸 하나하나 끄집어내고 나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이론들이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하고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20년 정도를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 접점에서 나왔던 뭐 불꽃 같은 것들 제가 쓴 책에 대해서 불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상당히 창피하긴 한데 아니 그런 불꽃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네. 자극하고 네. 감화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주역 해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대상을 해설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체하고 네. 다시 그거를 종합하는 작업인데 네. 해체의 툴로 제가 사용했던 것들이 현대, 근현대의 철학자들, 예술가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책을 보시면 아마 뭐 제가 니체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뭐 들레즈 얘기도 들레즈 얘기도 하고, 하시고. 비트겐슈타인 얘기도 하고, 맞아요, 뭐 맞아요. 앤디 워홀 얘기도 하고, 네, 네, 네. 그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학에서 이제 철학, 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예술이나 철학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하려는 야심을 가졌던 주역에 있는 그 주역 텍스트들의 행간, 이거하고 어떻게 거기서 접점을 찾느냐, 네. 뭐 이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책에서 읽은 것들, 혹은 뭐 어디서 들었던 것들 요즘에 뭐 이런 텍스트들하고 중첩이 있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그 니체가 이야기 나올 때 영혼 회귀가 나오잖아요. 주역에서 말하는 어떤 나선형의 반복, 순환이라고 하는 작년과 올해가 다르지만 법칙은 같은 그런 것과는 좀 다르게 완전히 똑같은 상황의 반복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늘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그렇죠? 니체가 진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단순한 얘기를 했을까? 그죠, 맞아요. 근데 바로 뒤에 차이와 반복이라는 표현을 작가님께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들레즈에 좀에 와서는 니체에 대한 그 영혼 회귀도 재해석됐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좀 한 거죠. 정확히 들레즈가 네. 자기 식대로 영혼 회귀를 재해석을 했죠. 그랬군요. 그게 책 이름은 들레즈의 책 이름은 이제 차이와 반복인데 네. 거기서 그 텍스트를 보면 차이의 반복, 차이의 반복, 반복. 차이의 반복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차이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주역식으로 얘기하면 주역에는 그 용어를 책 읽으시면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왕불복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기억이 안 납니다. 무왕불복. 그럼 대단히 어렵진 않고 제가 한자 많이 일부러 안 썼는데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거는 무 없다, 왕 가서 불복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제 기억납니다. 네, 영혼 회귀하고 똑같은 워딩이 되는 거죠. 무왕불복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없다. 이미 지나간 게 시간이 흐르면 또 그게 돌아오는. 그러니까 니체 영혼 회귀를 주역식으로 풀면 무왕불복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도 말씀하신 그러면 니체 영혼 회귀라는 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건가? 근데 이제 그런 오해를 하게 하는데 제가 책에도 잠깐 썼는데 이제 워낙에 그 밀란 쿤데라라고 하는 걸출한 작가가 있고 그 걸출한 작가의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있잖아요. 그 처음에 페이지를 딱 열면 영혼 회귀 얘기를 맞아요. 거기서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밀란 쿤데라가 다른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영혼 회귀를 똑같은 일이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죠. 프랑스 혁명이 계속해서 반복됐더라면
그러면 프랑스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대해서 훨씬 더 무게감을 가졌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저 사실 동의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식의 얘기가 맞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얼마나 단조롭고 맞아요. 네, 맞아요. 답답한 맞아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질 들레즈 같은 철학자들은 니체에 대한 책을 남기기도 했고 물론 반복되는 거는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같은 일의 반복이 아니라 예를 들면 네. 주사위를 제가 던졌더니 5가 나왔어요. 네. 10번을 던졌더니 5가 또 나왔어요. 그럼 5가 나왔다가 5가 나왔으니까 5가 반복된 건가? 아닙니다. 그런데 네. 첫 번째 5가 나올 때 직전에 3이 나왔을 때 하고 아하. 10번째 5가 나올 때 바로 직전에 네. 6이 나왔었다면 그 5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들레즈는 그런 식으로 굴레에 갇혀있던 영혼 회귀를 이렇게 해방을 시켜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싶은데 주역도 보면 네. 주역에 제가 영혼 회귀 얘기를 꺼내고 앤디 워홀 그림 보면 마릴린 monroe가 계속 나오고 그렇죠. 네. 캠벨 수프 캔이 계속 나오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앤디 워홀의 그림을 보면 계속 다르죠. 네. 색깔도 다르고 네. 미묘하게 약간씩의 그런 스케치가 다른데 주역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역에는 64개의 괴가 등장을 하고 네. 64를 곱하기 6. 왜냐하면 64개 한 괴가 6개의 막대기로 구성이 네. 되어 있으니까 384개의 효라고 합니다. 효. 네. 괴가 등장하고 효가 등장하는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주역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네. 주역의 첫 번째 괴는 중천건괴. 맞습니다. 중천건. 네. 거기는 어떤 동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가 등장하는지 혹시 용이 등장합니다. 용이 등장합니다. 네. 64번째 괴는 아직 잘 미제괴. 맞습니다. 화수미제. 네. 자, 중천건에서 건이라고 하는 괴는 네. 건이라고 하는 거는 굳건하고 끊임없이 강건하고 계속해서 뭐가 유장하게 흘러가고 네. 이런 게 건이죠. 네. 하늘 같은. 맞아요. 거기 이제 그걸 용으로 상징을 했습니다. 네. 근데 화수미제는 괴라는 게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럴 수도 말씀을 있겠네요. 드리니까 그렇지만 맞아요. 네. 어쨌든 화수미제라고 하는 건 네. 화수미제에서 이거 설명을 드리면 되겠다. 네. 중천건에서 중천은 하늘과 천, 하늘, 천, 이 중 겹쳐 있다는 의미인 거죠. 네. 화수미제는 불. 그렇죠? 그 다음에 물, 네. 불과 물이 위아래로 겹쳐 있다. 네. 그런 형상에다가 부여한 네. 지가 그럼 미제는 뭐가 되나요, 진행자님? 미완성? 정확히 얘기하면 네. 미제는 건너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건너지 못했다. 네. 미완성이 맞습니다. 네. 그 화수미제라고 하는 괴를 푸는 한 문장이 아주 문학적이에요. 여우가 꼬리를 적셨다? 맞습니다. 와. 어린 여우가 네. 강 앞에 놓인 강을 막 다 건너가려고 하는데 어린 여우가 점프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강을 딱 건너는데 꼬리를 적시고 말았다. 대단히 신비스러운 거죠. 맞아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데 그게 네. 말씀하신 대로 미완성인 거죠. 미완성. 네. 주역의 편집자들이 의도적으로 순환되고 반복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을 해뒀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건 거죠. 마지막 괴에다가 마지막 괴면 완성을 시켜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완성을 안 시키고 어린 여우가 강을 건너려다가 꼬리를 적시고 말았어. 실패하고 말았어. 이렇게 간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역도 계속해서 상황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아가야 하는 영혼 회귀하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왕불복하는 이런 체계를 마련을 해 놓은 거죠. 네. 같은 괴, 같은 네. 효가 나타나더라도 네. 그건 똑같은 사건이 60년 전에, 120년 전에 있던 것들이 100년 전에 있던 것들이 그냥 반복된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앞뒤로 다른 사건들, 다른 괴, 다른 효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네. 맥락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완전 그 같은 사건이어도 네. 컨텍스트가 달라지면 네. 이 사건은 달라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역은 말하자면 니체의 영혼회귀, 정확히 말하자면 들레즈식으로 풀어낸 영혼회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 그래서 주역이 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사유, 그다음에 네. 우리 행동,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다 품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나눴던 대화로 돌아가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노력을 했지만, 네. 저도 여러 가지 그 서양의 철학, 예술 이런 것들을 이 책에다가 녹여내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제 책을 읽으면서 아, 이게 어디서 몇 시간 전에 어디서 본 듯한, 맞아요. 몇 시간 전에 어디서 체험한 듯한, 몇 시간 전에 누구와 대화한 듯한 맞아요. 이런 얘기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게 네.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그런 책인 거를 네. 기존의 해설서들은 노출을 못 시켰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한문에 갇혀서, 그런 게 있습니다. 상수에 갇혀서, 의리에 갇혀서 이런 그런 흥미진진한 얘기들을 독자들한테 노출을 못 시켰고, 저는 노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네. 그건 제 노력이지만 그거를 진행자께서 독자로서 그거를 발견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하고 보람 있는 거죠. 어우,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과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책 제목이 40에 시작하는 30일 주역이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뭐 30에 읽는, 뭐 50에 읽는 뭐 이런 네. 류의 시리즈인가라는 생각도 처음 했었고요. 그런데 공자께서도 주역을 초기 때부터 본 게 아니라 거의 50에 가까운 40 후반대에 주역을 그러셨나요? 만나서 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40이란 나이가 어떤 나름의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여쭤보는 겁니다. 출판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40이라는 나이가 결정이 됐고, 네. 주역하고는 40이라는 나이가 연결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이 책은 네. 나온 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2달 정도 됐고요. 네. 바로 엊그제 30에 시작하는 맞아요. 30일 사주 명리. 네, 맞아요. 이거하고 이제 딱 커플이 되는 네. 예,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저한테는 네. 운명 이부작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되게 오. 올해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제가 오. 그동안 살았던 거하고 저의 고전 독서를 같이 엮어서 네. 그런 운명 이부작을 내놨으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2025년이 의미 있는 해인데, 그 30하고 40이라고 하는 나이를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네. 30에는 사주명리고 네. 오늘 주역을 얘기하는 자리지만 네. 40에는 주역이냐? 네네. 주역에 비해서 사주에 대해서는 더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주는 태어난 날, 연월 일시, 네네네. 태어난 시점에 연월 일시를 음양 오행으로, 그냥 오행이죠, 정확히는. 네. 정확히는 음양도 들어가지만 오행으로 오행으로. 치환을 해서 천간, 지지,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을병정, 네. 무기경신임계, 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네.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도 글자가 2개가 붙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8글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이제 팔자죠. 팔자. 팔자. 그걸 네. 이제 오행으로 치환을 하고, 네. 그 매트릭스에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이 다 담겨 있다. 그 한 사람의 삶을 규정한다고 하는 게 사주죠. 사주. 예. 왜 30이냐, 그게. 왜 30에 사주명리를 공부를 해야 되느냐. 20대 때 다들 열혈 남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들 열정이 넘치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30 정도 됐을 때는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주 명리는 근본적으로 나에게 부여된 운명의 행로가 있다는 게 사주의 입장이거든요. 네. 20대, 10대, 20대 때 그렇게 혈기 넘치고 제한 없이 이런저런 일을 막 하다가,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면 30대까지 그렇게 가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그리스 신화식으로 얘기하면 이카루스가 날개를 달고 하늘로 치솟았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것도 떨어질 뻔했어요. 제어를 해줘야죠. 네.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그 30살, 30대 초반에는 그래서 사주명리라는 걸 공부를 좀 하면, 내가 뭔가 정해져 있구나. 이렇게 함부로 천방지축으로 하고 싶은 다 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사주명리는 30쯤에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가 자기를 알고 절제를 그렇죠. 하는 거죠. 자기를 알아야
너무 튄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자기는 이 정도에서 내 운명은 이 정도다 하는 거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10대, 20대부터 갖고 왔던, 지녀왔던 그런 열정적인 좀 더 나가면 방탕이 돼버리는 그런 기질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30에 시작하는 30일 사주 명리 이런 제목을 붙였고요. 30대 때 그렇게 가다가 40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정말 큰 변화들이 오죠. 40 정도 되면 저는 그랬어요. 죽음에 대해서 처음 생각을 했었어요. 주위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부모님들이 40대 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제는. 맞아요. 상당히 혼란스러워지죠. 20대, 30대는 다 자신감이었잖아요. 10대, 20대, 30대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40 되면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대해서 불안감을 더 느끼게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 생도 내 인생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하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40대 중반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 40대 중후반 들어서면서 나이가 이제 들었네? 그런 생각을 했고 맞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것도 없구나. 무질서하고 이 혼란스러운 거구나, 산다는 게. 이럴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역은 무질서하고 혼란이라는 게 당신만의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이 원래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정해진 제도, 규칙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들 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세기에 이런 제도들과 그 전의 제도들은 다 다른 거니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은 다 불안, 그다음에 욕망, 회한, 뭐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를 주역은 느끼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40쯤에서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 공부는 꽉 차여진 64개 괴의 체계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아까 일부에서 열띠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64개의 뒤에 숨은 무질서와 혼란 이거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미완성. 완결이라고 하는 건 정체를 뜻하는 거고 완결되지 않은 게 나중에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사주의 그런 닫힌 체계 주역의 알고 보면 열린 체계. 알고 보면 열린 체계. 그게 사주는 30이라는 나이의 방탕함을 제어해 줄 수 있고 주역의 알고 보면 열린 체계는 알고 보면 혼란, 알고 보면 무질서한 이 세상에 대한 당혹감을 잡아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고 그렇군요. 저도 아까 아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저자 프로필은 좋은 것만 뽑아내는 거고 그 프로필의 행간에는 황폐함이 가득한 건데 제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 그렇지만 제가 살아오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고 혼란스러운 게 많았는데 제가 진행자께는 방송 전에 좀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런 무질서 혼돈을 견디고 무질서 혼돈을 괄호치고 그걸 뛰어넘고 감내하고 부정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이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사주, 40주역. 다 이유가 있군요. 그게 이제 출판사의 기획 의도이기도 했는데 동양의 가장 큰 두 담론, 사주하고 주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나이는 자의적일 수 있지만 되게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30대 사주를 안 먹은 게 좀 후회가 되긴 합니다. 절제도 못했고. 이 책을 쓰실 때 지금까지의 주역 책과는 좀 다르게 기존의 설명 방식은 가급적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유학자가 설명을 덧붙인 체계를 입힌 10가지의 설명서 그걸 그분들은 10익, 10가지 날개라고 표현했던데 그 중에서 책의 말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셔서 설계전만큼은 깊이 있게 얘기해 주셔요. 개사전. 그렇다. 제가 개사전이죠? 개사전입니다. 이 개사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지 독자님들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역을 구조도를 단순하게 만들어 보면 뭐가 되냐면
이제 저 64궤를 없애고 네. 텍스트로만, 이 구조들을 만들어 보면 네. 가장 핵심에 아까 말씀드렸던 3,000년 전에 점사들, 점괘들, 네, 점괘들. 정말 막 자질구레하고 무질서한 점괘들이 막 똘똘 실타래처럼 뭉쳐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거를 1000년이 지나고 한나라 때 기원 전후에 한나라의 유학자들이 네. 이 메시지들 하나하나에 네. 공자왈 맹자왈을 하나씩 붙여줘요. 아하. 그래서 이제 3단계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가운데 있는 게 역경, 네. 그걸 감싸고 있는 유학자들의 토씨들 네. 1대1 대응이에요. 네. 메시지가 하나 있으면, 점사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메시지를 붙여요. 아, 이거는 이제 유학적으로 만약에 얘기하면 혼자 있을 때도 삼가라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공자왈 맹자왈이 짜자작 들어가요. 네네네. 그러면 그게 역경, 역전. 역전. 역경이 있고 역전이 있어요. 네. 계도적인 메시지들이에요, 유학자들이. 네.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 철학이 있는 거죠. 아하. 그게 계사전이거든요. 계사전, 네. 계사전이 그래서 중요하죠. 계사전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네. 중간에 끼어 있는 역전, 유학자들의 말과는 조금 많이 다른 측면이 있어요. 되게 철학적 음양론인데, 음양론. 계사전의 핵심을 한마디로 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낮이 온다. 뭐 이게 일양, 위, 지, 도라고 하죠. 엄청 많이 듣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 번은 한 번은 네. 양인 게 바로 도다, 진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해와 달이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설명하면 네. 130 몇 억 년 전에 우주가 생기고 네, 맞습니다. 지구가 뭐 45억 년. 뭐 이렇게 생기고 또 달이 또 얼마 몇 억 년 네. 있다가 생기고 네. 태양이 또 생겼겠죠. 네. 우주가 생기고 태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구가 생기고 지구에서 달이 떨어져 나가면서 뭐 부딪혀서 달이 떨어져 나가면서 해하고 달이 생기고 낮하고 밤이 생기면서 그 생긴 게 음양론이죠. 그게 없었으면 만들어지지 못했던 맞습니다. 게 음양론인 네,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현학도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양 이론은 그냥 해와 달, 낮과 밤의 이론인 거고 네. 그걸 가지고 어떤 철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데 계사전은 아주 유려하고 압축적인 문장으로 하나의 철학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거는 주역이라는 역경과 역전의 어떤 진짜 사유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계사전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대단히 철학적이면서 압축적인 그런 철학 에세이라고나 할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사전을 또 특별히 강조했던 거는 계사전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주역 전체를 관통할 수 있는 메시지들이 몇 개가 숨어 있어서 네. 제가 주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네. 계사전에 보면 탄식조의 문장이 하나 등장을 해요. 뭐냐면 주역을 지은 이는 걱정이 많았나 보다. 많았나 보다라고 제가 자의적으로 감탄사를 붙인 게 아니라 거기 예. 어조사 호 이런 게 들어가요. 어조사가 들어가요. 아하. 주역을 지은 이는 걱정이 많았나 보다. 그게 계사전에 그 말이 나오고 이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낮과 밤의 해와 달의 철학 외에도 네. 주역을 관통하는 얘기가 그 한마디입니다. 주역을 지은 이는 걱정이 많았나 보다. 계사전의 다른 부분을 보면 낙천지명 고불우 하늘의 운항을 즐길 줄 알고 지명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이죠. 운명을 아는 사람은 불우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와. 주역이라는 거는 저처럼 주역을 운명과 불안에 관한 텍스트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계사전이 철학적인 의미 외에도 주역을 지은 이는 걱정이 많았나 보다라고 하는 말이 주역을 쭉 뚫고 나서 다시 계사전으로 돌아가면 천명을 즐기고 아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사전을 대단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계사전에는 저희가 흔히 쓰는 저런 말들도 많이 나와요. 궁죽, 변, 변죽, 통즉, 부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네. 또 형이상학, 형이하학 할 때 형이상, 형이하 네. 이런 것도 주역에 나온 말을 네. 일본의 이제 초기 번역가들이 네.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고 네. 그래서 계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짧은 에세이인데 예를 들면 동아시아 전통에 보면 반야심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260 몇 글자, 240 몇 글자 이런 반야심경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화엄경 같은 것도 확 줄여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 압축의 전통이 있는데 계사전은 불교의 초미니 경전보다는 길지만 네. 상당히 압축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아. 거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철학을 담고 있는 이성적인 사유도 있고 네. 이렇게 한탄을 담고 있는 감성적인 사유도 있고 이런 게 한데 뭉쳐져 있는 경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계사전은 그런 책입니다. 거기도 막 괴에 대한 해설이 막 나와가지고 네. 약간 너무 이렇게 잡다한 거 아닌가 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쫙 띄어내고 이렇게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 네. 아주 의미 있는 철학 에세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철학 에세이. 네. 그래서 계사전은 조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사전을 따로 해설한 책들도 좀 있고요. 저도 한 권 갖고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들도 네.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사전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참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1, 2부를 나눠서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아, 네, 기대됩니다. 작가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동양의 사상, 철학에 대해서 다방면에 공부를 해보셨는데 네. 아직도 작가님께서 못다한 공부? 더 알고 싶다는 질문이 있나요? 공부를 꾸준히 해오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동양 고전을 보고 했던 거는 제 불안한 그 심성, 그 다음에 그 약간 혼란했던 생활들을 붙잡아주는 네. 그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그게 어쨌거나 이기적인 공부였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만을 위한 공부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네네. 이게 되게 제가 네. 아주 절감하는 그런 건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던 어떤 책을 보던 제 개인적인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너무 저만을 위한 공부를 하느라고 주위를 돌아보지를 못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최근에 한 1년 남짓 해서 그 월간 샘터라는 잡지에다가 에세이를 연재를 했었어요. 근데 몇 달 전에 제가 연재했던 아티클의 제목이 사람, 그 다음에 쉼표, 사랑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고 샘터 편집부에서도 그 제목을 그대로 써줘가지고 사람, 그 다음에 사랑 그 두 가지 키워드를 사람도 제가 놓쳐왔고 그다음에 사랑도 놓쳐왔고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람들이 품을 수 없는 두 개의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하고 사랑은. 그래서 그게 공부가 될지 아니면 일상에서의 수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하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포식자처럼 네. 지식을 탐해왔죠. 그건 뭐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서 주역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 입장을 가지고 해설할 수 있었고, 근데 이제부터는 제가 들여다보는 텍스트가 글자, 문자가 아니라 사람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랑이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제가 그동안에 지나치게 이기적이었던 그런 생활을 극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 자아를 잃지 않으려고 너무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네.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네.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10년이 걸리는데 그 10년의 여행에 대해서 서양 사람들이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고, 근데 그 대단한 여행이라는 게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아의 정체성을 놓지 않는, 그래서 그게 문명의 기반이 되고 서구 문명의 기반이 되고 그 다음에 오디세우스한테는 귀향을 해서 다시 왕위를 되찾는 그런 여정이 됐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자아 정체성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사람,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조금 저한테서 멀리 떼놓고 싶고, 예, 이제 앞으로 공부는 자아를 조금 놓는 여정이면 좋겠고, 사람, 사랑이라고 하는 그 두 단어를 좀 붙잡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공부일 것 같아요. 와, 너무 감동이네요.
마무리가 너무 감동인데요, 아유. 진짜로. 사람들 속에서 예.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나눠주고 네. 하는 그런 모습이 막 떠오릅니다. 사람들 속에서 네. 그렇게 좀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 수 있으면 네. 공부를 안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와, 네. 좋다. 제가 주역 점은 못 치는데, 뭐, 책점이라는 기분으로 책을 오늘 아침에 작가님 만나기 전에 이 책을 눈을 딱 감고 오늘 작가님과 어떤 만남일까요? 알려주세요 하고 딱 펼쳤는데 천하 동인께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저하고 이제 인연을 계속 맺어 가시는 게 되겠네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오늘 대화만으로 주역을 알 수는 없을 테고, 물론입니다. 아, 이제부터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용기를 얻었으니까 예. 기회가 되면 작가님과 또 다시 만나고 싶고, 언제나 좋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중 강연을 하거나 예. 주역 또는 동양학 뭐 관련한 스터디를 할 때 저도 꼭 참석을 하고 싶습니다. 꼭 와주시고요. 네. 그런 좋은 분들 만날 수 있는 아. 자리면 꼭 불러주십시오. 언제라도. 감사합니다. 와.